그날 아침 빨랫감을 모으려고 옷들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재킷 주머니에서 뭔가 이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안에는 작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발작하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손주들을 붙잡고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퍼져나가는지 알게 되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이 이렇게 송두리째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나이는 58이고 평생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수십 년째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이름만 대면 다 알 정도로 작은 강원도의 소도시입니다. 아들 준서는 7년 전 지연이와 결혼했고 그 결실로 제 두 보물, 6살 민준이와 4살 서아가 태어났습니다. 지연이는 우리 가족에게 한 줄기 햇살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름답고 상냥하고 언제나 남을 돕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처음 몇 년간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 같았습니다. 저에게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묻고 아이들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했으며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곤 했습니다. 제 아들 준서는 완벽한 짝을 찾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약 1년 전부터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방에 가서 전화를 받고 누군가 다가오면 황급히 메시지를 지우고 별다른 설명 없이 갑자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들 준서는 일이 많아 해외 출장이 잦았고 그래서인지 이런 미묘한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화요일 지연이가 아침 일찍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준서 씨는 출장 중인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9시 전까지 데려다 놓을게요. 물론이지, 아가. 걱정 말고.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서둘러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뽀뽀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죠. 제가 처음 보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새 것처럼 보이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그녀는 이미 문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으로 달려나갔고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소파 위에 던져져 있는 지연이의 재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이 더워도 항상 입던 재킷이었습니다. 소매에 얼룩이 묻어 있어 세탁소에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킷을 집어드는데 안주머니에서 뭔가 빳빳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세탁 중에 손상될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뿐이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는 성격이 아니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제 손에 갈색 서류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공적인 서류 같았지만 겉에는 아무런 표시나 직인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물을 본 순간 제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의 사진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공원에서, 집에서 잠자는 모습까지 모든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 위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5만 원권 지폐 뭉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은 난생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에는 날짜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제가 모르는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인도 날짜 7월 15일, 인천공항 J터미널, 물품 이게, 잔금은 현장에서 지급.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물품 이게? 그 날짜는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민준이와 서아의 즐거운 목소리는 봉투가 암시하는 끔찍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사실이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설명이 있을 거야. 어쩌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연이의 일일지도 몰라. 하지만 왜 내 손주들 사진에
그런 불길한 동그라미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저는 모든 것을 다시 봉투에 넣고 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정신을 차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낮 동안 아이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밤이 되어 어둑해질 무렵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앞에는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우아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제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딘가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오늘 잘 있었어요? 그녀가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나처럼 얌전했지. 저는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는 듯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재킷 어디 있죠? 아침에 여기 뒀던 것 같은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재킷은 옷걸이에 걸려 있었지만 봉투는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제 블라우스 안주머니에 안전하게 들어 있었죠. 저기 있네.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얼룩이 묻어서 세탁하려고 했지. 지연이는 재빨리 재킷을 집어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지고 입가가 굳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에는 결코 알아채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담긴 차가운 계산적인 냉정함. 어머님, 제 재킷 주머니 뒤지셨어요? 아니, 그냥 세탁하다 상할 만한 게 있나 확인만 했어. 목이 바싹 타는 것을 느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저를 쏘아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민준이와 서아를 부르자 아이들이 달려나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꽉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마치 제 팔만으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는 듯이. 할머니, 너무 꽉 안으시잖아요.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 강아지들 너무 사랑해서 그러지.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아이들을 차로 재촉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저희 내일 여행 가요. 저랑 아이들만요. 준서 씨는 나중에 그쪽에서 합류할 거예요. 깜짝 여행이랄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 어디로? 바닷가예요. 아이들도 바람 좀 쐬어야죠. 그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들 뒤로 문이 닫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에 봉투를 꼭 쥔 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여행, 돈, 표식이 된 사진들, 이틀 뒤라는 날짜, 절대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손주들을 미지의 목적지로 데려가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준서에게 전화할까? 아들은 해외에 있었습니다. 경찰에? 그들이 존경받는 지역사회의 어머니와 나이 든 시어머니 중 누구의 말을 믿어줄까요? 증거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 순간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웃 도시인 춘천에 사는 전직 형사였던 오빠 박경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오빠일 겁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 오빠가 전화를 받자마자 속삭였습니다. 아이들 일이야. 애들이 위험한 것 같아. 오빠는 1시간도 안 돼서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30년간 경찰로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은퇴했지만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순이야. 문을 닫자마자 오빠가 물었습니다. 저는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사진들, 돈, 쪽지가 든 봉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빠의 노련한 손은 마치 범죄 현장의 증거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데. 마침내 오빠가 부엌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붉은 동그라미 전에 본 적이 있어. 그게 무슨 뜻인데? 저는 대답이 두려워 물었습니다. 인신매매 조직에서 쓰는 암호야. 목표물을 표시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 단어들을 입에 담는 것조차 고통스럽다는 듯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신매매범. 그 단어들이 악몽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 며느리 지연이가? 말도 안 돼. 오빠.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아. 순이야. 오빠는 쪽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 주소는 인천국제공항 J터미널이군. 아이들을 해외로 빼돌릴 계획인 것 같아. 내일 여행 간다고 했어. 오빠는 잠시 생각에 잠겨 침묵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준서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건 확실해? 연관되지 않았고? 내 아들이 그럴 리가. 걔는 자기 목숨보다 아이들을 더 사랑해. 지금 어디 있는데? 동남아로 출장 갔어. 2주 뒤에 돌아와.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묘하군. 아주 절묘해. 오빠는 전화기를 꺼내 몇 군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암호 같은 말들을 사용하면서요. 통화가 끝나자 그의 얼굴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경찰서에 믿을 만한 후배가 있어. 조용히 조사를 시작할 거야.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 순이야. 이 봉투 하나만으로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그럼 그동안 지연이가 내 손주들을 데려가게 그냥 두라고? 오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오늘 밤 우리가 행동해야 해. 너무 늦기 전에 아이들을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야 한다. 계획은 위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준선의 집까지 태워다 주면 저는 핑계를 대고 아이들을 저희 집에서 재우겠다고 할 참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면 지연이를 법적으로 대면할 충분한 증거를 모을 때까지 안전한 곳에 숨어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밤 10시쯤 그들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불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오빠는 안전거리를 두고 차를 세웠습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해 오빠가 지시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시간 더 보내고 싶어서 보고 싶다고 해. 평범하게 들리는 말이면 뭐든 괜찮아. 심장이 가슴을 뚫을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소를 연습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실내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치더니 이내 의심의 빛이 어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도 아니야. 저는 태연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냥 내일 아이들 여행 간다니까 생각이 나서. 오늘 마지막 밤은 나랑 같이 보내면 어떨까 해서. 너희도 맘 편히 짐 쌀 수 있고 나는 손주들이랑 몇 시간 더 있을 수 있고.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던 것처럼 저를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 같지는 않네요. 애들 거의 잠들었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제발 부탁이야. 저는 애원했습니다. 아침 일찍 바로 데려다 줄게. 그이가 가고 나서 밤이면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그래. 저는 돌아가신 남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항상 그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습니다. 애들 짐 챙기는 것 좀 도와줄게요. 그녀가 위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은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옆에 놓인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미 닫혀 있고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꼬리표에 적힌 목적지를 읽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그녀가 말했던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연이가 아직 졸린 눈을 한 민준이와 서아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작은 배낭에는 아이들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웃으며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우리 오늘 파자마 파티예요? 그럼 우리 아기. 저는 밀려오는 공포를 감추며 웃었습니다. 아주 재미있을 거야. 민준이는 더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항상 둘 중 더 눈치가 빨랐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슬프지 않아요? 지연이는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야, 아들. 엄마는 내일 우리 여행 때문에 할 일이 아주 많아. 너희 정말 좋아할 거야. 약속할게.
그녀의 말투에서 무언가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몇 시에 데려오면 될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주 일찍요. 비행기가. 아니, 출발이 10시라서요. 그녀는 재빨리 말을 고쳤습니다. 아이들 손을 하나씩 잡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가 우리를 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막 나가려 할 때 그녀가 불렀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 피곤해서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잘 자, 지연아. 오빠의 차로 가는 내내 그녀의 시선이 제 등 뒤에 타는 듯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뒷좌석에 안전하게 타고 그 집에서 멀어지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성공했어? 오빠가 물었습니다. 응,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냈어. 걔들 제주도 가는 거 아니야. 가방에 블라디보스토크행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 오빠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군. 러시아는 국제 인신매매의 주요 거점 중 하나야. 다행히 아이들은 이미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고민형을 껴안고 있었고 서아는 잠결에도 오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이가 절대 생각 못할 곳으로. 여기서 3시간 거리에 설악산에 별장이 하나 있어. 거의 쓰지 않아서 전처 말고는 아무도 몰라. 어두운 도로를 달리는 동안 평화롭게 잠든 손주들을 보며 안도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잠시 안전해졌지만 지연이가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준서에게는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메시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제 손을 제지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오빠가 경고했습니다. 아들 휴대폰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오빠는 망설였습니다. 혹은 뭐, 그 애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절대 아니야. 저는 단언했습니다. 준서는 자기 아이들을 해칠 애가 아니야. 내 말이 맞길 바라.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산으로 올라갈수록 길은 더 구불구불해졌습니다. 밤하늘은 맑았고 수천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장관이었겠지만 그 순간에는 우리를 도사리는 위험만이 생각났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 아이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물었습니다. 경찰 후배가 그들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받을 거야. 지연이의 기록도 확인할 거고 증거가 더 나오면 긴급 체포를 요청할 수 있어. 만약 못 찾으면 오빠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찾을 거야.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에 연루된 사람들은 항상 흔적을 남기거든. 별장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거의 전체가 통나무로 지어져 있었고 침실 2개, 벽난로가 있는 거실, 그리고 간단한 부엌이 있었습니다. 소나무 향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제가 서아를 안고 있는 동안 오빠가 민준이를 옮겼습니다. 작은 방 침대에 아이들을 눕히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오빠는 창문과 문을 확인하며 모든 것이 단단히 잠겼는지 확인했습니다. 좀 잘 수 있겠어? 오빠가 물었습니다. 내가 먼저 보초를 설게. 나중에 교대하자. 눈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낡은 담요를 두르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빠는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줄도 몰랐던 총이 이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상황의 현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도 채 안 되어 제 삶은 악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딸처럼 사랑했던 며느리 지연이는 끔찍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고 손주들은 위험에 처했으며 저는 아무도 없는 산속 별장에 숨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빠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정적을 깼습니다. 그는 재빨리 전화를 받아 낮은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그의 표정을 보니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내 후배야. 전화를 끊은 후
오빠가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벌써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 친구들 몇 명에게 전화해서 내 행방을 물었대. 네가 아이들을 유괴했다고 말하면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상황을 뒤집고 있구나. 정확해. 그리고 더 있어. 실종 신고를 접수했어. 경찰이 지금 너와 아이들을 찾고 있다. 산등성이를 뒤덮은 짙은 안개와 함께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밤새 오빠와 저는 교대로 보초를 섰지만 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별장은 외딴 곳에 있었지만 이제 경찰이 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너무 노출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예요? 저는 침착해 보이려 애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는 경철 삼촌 별장이란다. 너희 여행 가기 전에 깜짝 소풍 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가족 모임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는요? 엄마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목에 무언가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이지 아가. 어젯밤에 네가 잠든 후에 엄마한테 전화했어. 거짓말이 아팠지만 6살 아이에게 어떻게 진실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 엄마가 끔찍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나 자신조차 아직 이해하기 힘든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곧이어 서아도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모험을 떠난다는 생각에 더 신이 나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찬장에 있던 얼마 안 되는 음식으로 간단히 아침을 먹는 동안 오빠가 저를 별장 밖으로 불렀습니다. 더 나은 계획이 필요해. 오빠가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오래 머물 수는 없어. 지연이가 실종 신고를 했다면 곧 뉴스에도 나올 거야. 어떻게 할까? 내 후배가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야. 그동안 너랑 아이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여기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어?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친구가 있어. 주소는 비밀이고 보안 절차가 아주 엄격해. 오빠와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겁이 났지만 그 논리를 이해했습니다. 오빠는 수사를 돕기 위해 자유로워야 했고 저는 아이들을 어떤 위험으로부터든 멀리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거기까지 어떻게 가?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숨겨둔 예비 차가 있어. 내 차를 추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돌릴 수 있을 거야. 안으로 돌아오자 민준이와 서아는 선반에서 찾은 낡은 보드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는 신나는 척하며 불렀습니다. 오늘 또 다른 여행을 떠날 거야. 보물찾기처럼 말이야. 서아는 신나서 손뼉을 쳤지만 민준이는 가끔 아빠를 떠올리게 하는 그 꿰뚫어보는 듯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랑 가는 여행은요? 엄마 슬퍼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민준아, 가끔 어른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계획을 바꿔야 할 때가 있단다.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아이는 납득한 것 같지 않았지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는 동안 오빠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순이야, 오빠가 굳은 얼굴로 불렀습니다. 이것 좀 봐야겠어. 다가가자. 오빠가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지역 온라인 신문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 빚던 할머니, 손주들 데리고 잠적, 작년 설에 찍은 제 사진과 민준이, 서아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는 지연이의 말을 인용하며 제가 남편 사망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며 아무 증거도 없이 아이들을 학대했다며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맙소사, 저는 속삭였습니다. 모든 걸 왜곡하고 있잖아. 영리한 수법이야. 오빠가 어두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경찰은 널 더 필사적으로 찾을 거고 우리가 지연이를 상대로 어떤 고발을 하더라도 보복으로 보일 테니까. 우리 주변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모른 채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조작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아직 그 봉투가 있잖아.
제가 상기시켰다. 사진, 돈, 쪽지. 지연이 버전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네가 심어놓은 증거처럼 보이겠지.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니야. 순이야. 하지만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졌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커져가는 절망감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계획대로 가는 거야. 너랑 아이들은 쉼터로 가. 나는 후배를 만나서 봉투를 건넬 거야. 그 친구는 이게 인신매매 사건일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너에 대한 혐의와는 별개로 제대로 수사할 거야. 2시간 후 우리는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비 차까지 걸어가는 길은 특히 서아의 짧은 다리에는 멀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얘들아, 기억해. 우린 지금 게임을 하는 거야. 민준이의 작은 배낭을 고쳐 매주며 설명했습니다. 정글 탐험가처럼 아주 조용하고 빠르게 움직여야 해. 서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민준이는 계속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저와 오빠 사이를 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오솔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앞에서 제가 뒤에서 아이들을 가운데에 두고 걸었습니다. 길은 곳곳이 가팔라서 서아를 여러 번 안고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꿋꿋하게 걸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 헬리콥터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빠가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에서 벗어나. 지금 당장. 오빠가 우리를 오른쪽의 빽빽한 숲속으로 끌어당기며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나무들 사이에 몸을 웅크렸고 헬리콥터는 그 지역 위를 맴돌았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변한 분위기에 놀라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쉬, 괜찮아, 아가. 저는 아이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이것도 게임의 일부야. 헬리콥터는 2번 더 상공을 선회한 후 마침내 멀어졌습니다. 그제야 오빠는 계속 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오빠가 격려했지만 저는 아직 적어도 1시간은 더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우리가 헬리콥터를 피해 숨어야 해요? 엄마는 어디 있어요? 저는 오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민준아,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으며 시작했습니다. 가끔 어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단다. 우리는 엄마가 그런 일을 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알아내는 동안 너랑 서아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나쁜 짓을 했어요? 아직 확실히는 몰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아주 걱정스러운 걸 발견했어. 그래서 너희가 괜찮은지 확실히 해야만 했어. 아이는 6살 아이답지 않게 어른스럽게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서아를 지킬게요. 아이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길은 침묵 속에 걸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샛길에 주차된 낡은 세단에 도착했을 때는 거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우리가 차에 타는 것을 도와주고 제게 차키와 쉼터 주소가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남쪽으로 100km쯤 떨어져 있어.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내 친구 은영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상황은 이미 다 알고 있어. 도착해서 아무 새벽이라고만 말하면 돼. 삼촌은 같이 안 가요? 서아가 동그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오빠는 아이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삼촌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야 하거든, 공주님. 하지만 곧 만나러 갈게. 그는 다시 심각한 얼굴로 저를 돌아봤습니다. 신용카드 쓰지 마.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말고 SNS도 접속하지 마. 휴대폰은 꺼두고 나한테 연락할 때만 내가 설정해둔 대포폰을 써.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저를 짧게 안아주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순이야. 날 믿어.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뒷좌석에서 민준이와 서아가 길가에 서서 우리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오빠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길은 좁고 구불구불했으며 그 커브를 돌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극도로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몸의 긴장감은 더해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앞쪽 도로에서 차량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멈춰서 있었고 경찰의 불시 검문소처럼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차를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나를 알아보고 아이들을 본다면 어떡하지? 민준아, 서아야.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불렀다. 지금부터 숨바꼭질 놀이를 해야 해. 차 바닥에 엎드려서 내가 끝났다고 할 때까지 아주 조용히 있는 거야. 알았지? 아이들은 즉시 말을 듣고 좌석 사이 공간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좌석에 있던 담요로 아이들을 덮어주며 이것만으로 충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검문소에 가까워질수록 경찰들이 지나가는 차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속도를 줄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손의 떨림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몸을 숙여 안으로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심장이 북처럼 울리는 가운데 경찰에게 운전면허증을 건넸습니다.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모스 부호로 유죄라고 외치는 것 같아 발가벗겨진 듯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뒷좌석 바닥, 담요 아래에는 민준이와 서아가 조용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한 두 개의 작은 실루엣이었습니다. 경찰은 제 신분증을 유심히 살피더니 다시 차 안을 비췄습니다. 혼자 가시는 겁니까? 그의 눈이 차 안을 훑으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목소리를 단단히 유지하려 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동생 좀 보러 가는 길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손전등을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빗줄기가 담요를 스쳐 지나갈 때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뒷좌석에 저건 뭡니까? 아, 그냥 동생 갖다 줄 옷가지랑 식료품입니다. 저는 태어난 척하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아서 장 보러 나가질 못해서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제 신분증을 돌려주었습니다. 길 조심해서 가십시오. 어머님, 저희가 지금 두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유괴 사건이라서요. 손가락으로 핸들을 어찌나 꽉 쥐었던지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끔찍하네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부디 찾길 바랍니다.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그가 다음 차에 신호를 보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차를 움직이며 다리의 떨림을 억제하려 애썼습니다. 검문소에서 최소 5km는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 얘들아. 저는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의 눈은 겁에 질려 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 찾고 있는 거죠? 할머니? 아이의 통찰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야, 아가. 그냥 큰 오해가 생긴 건데 곧 해결될 거야. 서아가 졸린 눈을 비비며 앉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곧 멈춰서 뭐 좀 먹자. 약속할게. 우리는 1시간 더 길을 달렸습니다. 하늘은 이제 완전히 어두워졌고 평소라면 저를 매료시켰을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그림자는 위협을 숨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쉼터가 있는 작은 도시를 알리는 표지판을 보았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에서 벗어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지시에 따라 표시된 주소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차를 타고 도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걸어야 해. 저는 아이들을 차에서 내리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한다. 알았지? 민준이는 제 오른손을, 서아는 왼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로등의 노란 불빛만이 비추는 텅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도시는 깊은 잠에 빠진 듯했고 멀리서 짖는 개 한 마리의 소리만이 정적을 깼습니다. 쉼터는 평범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그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려주는 간판이나 표시는 전혀 없었고 단지 문에 붙은 번지수만이 다른 집들과 구별될 뿐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 위에 작은 카메라가 움직여 우리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새벽입니다. 오빠가 알려준 암호를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러 개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희끗희끗한 머리에 진지한 표정을 한 중년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문은 다시 여러 개의 보안 장치로 잠겼습니다. 여성이 우리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아이들을 보자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은영이에요. 경철 씨한테 전화 받았어요. 많이 지쳤겠네요.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선 아이들부터 편히 쉬게 하죠.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요. 그곳의 기능과는 달리 집 내부는 놀랍도록 아늑했습니다. 은영 씨는 우리를 복도를 지나 싱글 침대 2개가 있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돼요. 화장실은 바로 저쪽이고요. 먹을 것 좀 가져다 줄게요. 우리만 남게 되자 저는 민준이와 서아가 씻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고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몇 분 만에 두 아이는 무서울 때면 늘 그랬듯이 서로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잠은 우리가 처한 악몽 같은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한때 딸처럼 여겼던 지연이가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일에 연루될 수 있었을까? 은영 씨가 조용히 문을 두드려 저를 부엌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에는 그녀가 준비한 따뜻한 녹차와 김밥이 있었습니다. 경철 씨에게 기본적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녀가 제게 앉으라고 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군요. 김밥을 먹으며 저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봉투, 동그라미가 그려진 사진들, 돈, 블라디보스토크로의 갑작스러운 여행 계획, 그리고 지연이가 저에게 덮어 씌우고 있는 혐의들까지. 은영 씨는 놀라는 기색 없이 경험 많은 얼굴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치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일을 보는 게 처음은 아니에요. 아이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값비싼 상품이거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인류의 최악을 다루며 보낸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친엄마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을 더 어렵게 만들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제 목소리에 밴 절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희망은 언제나 있어요. 순희 씨, 경철 씨는 유능한 사람이고 당신에게는 증거가 있잖아요. 문제는 이제 당신 또한 도망자 신세라는 거죠. 도망자라는 단어가 제 뱃속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교통딱지 한 번 떼어본 적 없는 쉬녀덜배 내가 이제는 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라니. 여기 얼마나 머물 수 있을까요? 필요한 만큼요. 이곳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숨기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에요. 음식도, 옷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도 보장되죠. 허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정보는 제게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당분간은 아이들이 안전할 테니까요. 이제 좀 쉬세요. 은영 씨가 권했습니다.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테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아이들 옆에 빈 침대에 누웠습니다. 극심한 피로에도 불구하고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연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발견한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몇 년 전 처음 만났던 상냥한 젊은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민준이를 안고 언젠가 그 아이를 팔 계획을 세우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그 모습.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녀는 언제 변했을까?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무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걸까? 이런 고통스러운 질문들과 함께 마침내 얼굴 없는 그림자들에게 쫓기며 두 아이를 안고 끊임없이 달리는 악몽으로 가득한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은영 씨가 부드럽게 제 어깨를 흔드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순희 씨, 미안해요. 깨워서. 하지만 경철 씨 전화예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벽시계는 아침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은영 씨가 제게 낡은 대포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추적이 불가능한 선불폰이었습니다. 오빠? 순이야. 다행이다. 무사히 도착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응, 우린 안전해. 무슨 일이야? 상황이 더 나빠졌어. 지연이가 어젯밤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어. 울면서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애원하더군. 네가 남편 죽고 나서부터 이상 행동을 보여왔고 항상 아이들에게 집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메스꺼움이 밀려왔습니다. 거짓말이야. 그이가 죽은 지 5년이나 됐고 난 정신과 문제 같은 거 겪은 적 없어. 나도 알아, 순이야. 하지만 지연이가 판을 잘 짜고 있어. 네가 자기 교육 방식을 비난하고 아이들이 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말하는 문자 메시지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했더군. 시어머니랑 며느리 사이의 평범한 대화인데 지금은 맥락 없이 보면 의심스럽게 보이지. 저는 눈을 감고 분노와 두려움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그럼 봉투는? 증거들은? 조사 중이야. 내 후배가 영장을 받아서 집을 수색했는데 결정적인 건 아무것도 못 찾았대. 컴퓨터랑 휴대폰도 깨끗하고 마치 수사받을 걸 알고 미리 준비한 것처럼 그 돈을 송금한 영수증에 서명했다는 안드레이 최라는 남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수출회사를 운영하는 직원으로 등록된 안드레이 최라는 인물이 있긴 해. 연관성을 확인 중이야. 제가 가졌던 희망이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했습니다.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오빠? 계속 숨어 있어. 내가 몇 가지 단서를 쫓고 있고 기자 친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어. 이 인신매매 조직을 폭로할 수 있다면 내 무죄를 증명할 기회가 더 많아질 거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부엌에 앉아 작은 창문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영 씨가 제 앞에 진한 커피 한 잔을 놓아주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인가요? 지연이가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어요. 나를 악당으로 만들어버렸네요. 은영 씨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흔한 수법이죠. 먼저 위협이 되는 사람의 신용을 떨어뜨린 다음 모두가 엉뚱한 방향을 보고 있을 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죠? 민준이는 벌써부터 뭔가 아주 잘못됐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진실을요, 순희 씨. 아이들의 나이에 맞게 단순화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요. 아이들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걸 알아채요. 그러면 두려움만 더 커질 뿐이죠. 물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두 어린아이에게 제 엄마가 그들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들려오는 작은 발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서아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발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할머니. 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하며 제 무릎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도 우리 숨바꼭질 게임하는 거 알아요? 저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제게 기댄 아이의 따뜻한 몸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이토록 순수한 존재를 해치려 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아니야, 아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약속할게. 문가에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6살 아이답지 않게 더 깨어있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TV에서 엄마 봤어요. 엄마가 울고 있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봤어? 아이는 부엌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텔레비전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주무실 때 제가 일어나서 아주 작게 켰어요.
엄마가 할머니가 허락도 없이 우리를 데려갔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은영 씨를 쳐다봤고 그녀는 제가 솔직하게 말하도록 격려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아, 이리 오렴. 저는 팔을 뻗으며 불렀습니다. 아이는 다가왔고 저는 서아가 아직 무릎에 앉아있는 채로 아이를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가끔은 용기를 내서 힘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단다. 쉼터의 작은 부엌, 창문으로 첫 햇살이 들어오는 그곳에 앉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과업에 직면했습니다. 민준이와 서아에게 왜 우리가 제 엄마를 피해 도망치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 우리 예전에 길 잃은 소년에 대한 영화 봤던 거 기억나니? 나쁜 사람들이 그 아이를 멀리 데려가려고 했잖아. 저는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비유를 찾으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아이들을 가족에게서 멀리 떼어놓고 싶어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저는 단어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엄마가 어쩌면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됐어. 서아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아가. 어쩌면 엄마도 속고 있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 모든 걸 알지는 못해. 하지만 할머니가 아주 걱정스러운 걸 발견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때까지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만 했어. 항상 더 예리했던 민준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 재킷에서 찾은 그 봉투 때문이에요? 아이의 관찰력에 놀랐습니다. 그래, 민준아, 어떻게 알았어? 할머니가 그걸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가 할머니 집에 갔던 날에요. 그러고 나서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슬퍼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이가 눈치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봉투에는 걱정스러운 것들이 들어있었어. 이상한 표시가 된 너희 사진이랑 인도에 대한 쪽지 같은 것들. 무슨 인도요? 서아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은영 씨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핫초코 마실 사람? 과자도 있는데? 서아의 얼굴이 즉시 밝아지며 질문은 잊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계속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나이를 뛰어넘는 이해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나쁜 사람들한테 넘겨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억누르고 있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말로는 확인해 줄 수 없었지만 제 침묵이 충분한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아이는 섬뜩할 정도로 어른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서아를 돌볼게요.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저는 아이의 용기에 감탄하면서도 이토록 어린 나이에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비통해하며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침 식사 후 은영 씨는 아이들에게 집 뒤편의 작은 놀이 공간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햇볕 아래서 놀기에는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탐험하는 동안 그녀는 우리가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는 베란다에 저와 함께 앉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건 용감한 일이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너무 상처받은 것 같아요.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회복력이 강해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 더 나쁜 것을 상상하며 사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라도 이해하는 것이 더 낫죠. 저는 민준이가 임시로 만든 그네에서 서아를 밀어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의 보호적인 자세,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는 시선, 6살 소년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큰 짐이었습니다. 얼마나 더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알 수 없어요. 이런 사건은 오래 걸릴 수 있죠. 하지만 경철 씨는 유능해요. 길이 있다면 그가 찾아낼 겁니다. 낮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게임과 이야기로 아이들의 주의를 끌려고 애썼지만 제 마음은 지연이가 계획하고 있던 것에 대해 제가 놓쳤을지도 모르는 모든 단서, 모든 순간을 되짚느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해질녘 전화가 울렸습니다.
또 오빠였습니다. 준서랑 통화했어. 오빠가 제 아들을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알아낸 걸 설명해줬어. 뭐라고 하던? 저는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당장 돌아오고 있어. 내일 도착할 거야, 순이야. 걘 아무것도 몰랐어. 확실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더군. 아들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아내가 제 자식들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랑 통화하고 싶어 하던데. 응. 하지만 기다리라고 조언했어. 지금 어떤 통신이든 추적될 수 있어. 직접 와서 만나는 게 나아.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은영 씨에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가 당신 편이라면 지연이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되죠.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면서 민준이가 저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우리 편일까요? 엄마 편일까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편이지, 민준아. 내 아빠는 세상 그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한단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도 사랑하잖아요. 아이가 지적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엄마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왜 도망쳐야 했는지 이해할 거야.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감옥에 가요? 그 질문이 저를 강타했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하기를 피했던 현실적인 가능성이었습니다. 모르겠어, 아가. 우리가 뭘 알아내느냐에 달렸지. 가끔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은 옳은 일을 배우기 위해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때가 있단다. 벌 받는 것처럼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그건 나중에 걱정하자. 알았지? 지금은 잘 시간이야.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미 깊이 잠든 서아의 이마에도 입을 맞춘 뒤 문을 살짝 열어두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은영 씨가 작은 소리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연이의 얼굴이 그리고 그 뒤로 제 얼굴과 아이들의 사진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올리베이라 아동 실종 사건이 계속해서 당국의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기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할머니인 박순희 씨는 6살 민준 군과 4살 서아 양을 무단으로 데려간 후 여전히 행방이 묘연합니다. 어머니 김지연 씨는 오늘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화면은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는 지연이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만약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제발 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해결할 수 있어요.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더니 진심처럼 보이는 절망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경찰은 수색을 강화했으며 정보를 가진 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은영 씨는 제 표정을 알아채고 TV를 껐습니다. 연기 잘하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을 몰랐다면 저 여자 말을 믿었을 거예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상황의 무게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무겁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과 싸워야 할까? 그녀는 모든 언론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고 경찰은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악당은 우리였습니다. 지금은요, 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조만간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어떡하죠? 그 전에 우리가 발견되면요? 그녀는 제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이곳은 당신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준서 씨가 여기 올 거예요. 그게 판도를 바꿀 겁니다. 저는 그 희망에 매달리려 애썼지만 텔레비전 속 지연이의 애원하는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저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평생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해온 내가 어떻게 저렇게 완벽하게 속을 수 있었을까?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아이들은 그대로 자게 두고 다가갔습니다. 오빠의 목소리와 제 심장을 뛰게 만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 제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붉게 충혈된 눈, 깎지 않은 수염, 지친 모습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들을 껴안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서야, 와줘서 정말 다행이다. 아들은 마치 제가 언제라도 사라질 것처럼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삼촌한테 다 들었어요. 봉투도 사진도 보여주셨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지연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혹시라도 제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의심의 흔적이 있는지 찾아보려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고통과 결의만이 비쳤습니다. 애들은 어디 있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어. 민준이가 너 보면 정말 기뻐할 거야. 마치 제 말에 불려 나온 듯 부엌 문 쪽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달려와 준서의 품에 안겼고 준서는 아들을 공중으로 들어올려 다치지 않을 만큼 최대한 힘껏 껴안았습니다. 민준아, 내 아들. 준서는 아들의 머리에 연신입을 맞추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안전하고? 네, 아빠. 할머니가 우리 돌봐주고 있어요. 나쁜 사람들한테서 숨어 있어요. 준서는 아들 머리 너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억누른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곧이어 서아도 깨어났고 그 장면은 더욱 감동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제 손녀는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아빠에게 매달려 아빠 아빠를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는 동안 오빠, 준서, 은영씨, 그리고 저는 거실에 모여 다음 단계를 논의했습니다. 준서야, 네가 있으니 모든 게 달라져. 오빠가 설명했습니다. 네가 어머니의 주장을 지지하면 우리는 이 사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할 수 있어. 더 이상 할머니가 손주를 유괴한 사건이 아니라 아버지가 인신매매 조직으로부터 자식들을 보호하는 사건이 되는 거지. 정의를 원해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단단했습니다. 지연이가 자기가 하려던 짓에 대해 대가를 치르길 바라요. 그렇게 될 거야. 오빠가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해. 지연이는 똑똑해. 흔적을 지웠어. 그녀를 확실히 기소하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어떤 종류의 증거요? 제가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백이나 인신매매 조직과의 접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지. 내 기자 친구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그 안드레이 최라는 놈을 조사하고 있어. 연관성을 밝혀낼 수 있다면 준서가 좌절감에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건 몇 주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도망자 신세고 내 아이들은 범죄자처럼 숨어 지내야 한다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은영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준서 씨가 지연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이들을 찾기 위해 그녀만큼이나 절박한 척하면서요. 그녀의 신뢰를 얻어서 무언가 실토하게 만드는 거죠. 뒤이은 침묵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오빠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지연이가 의심하면 안 할 거예요. 준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결의에 차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믿을 거예요. 내가 언제나처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전에는 알지 못했던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제가 키운 예민한 소녀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남자로 변해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겠니, 준서야? 그녀가 무슨 짓을 계획했는지 알면서 그녀의 눈을 봐야 해. 아들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와 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거의 파괴할 뻔한 여자를 아직 사랑하는 척하는 것까지도요. 그날 남은 시간 동안 계획은 꼼꼼하게 짜였습니다. 준서는 우리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에 떠나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으며 지연이만큼이나 아이들을 찾기 위해 절박하다는 이야기. 모든 세부 사항을 연습해야 해. 오빠가 강조했습니다. 지연이는 교활해.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의심을 살 수 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강렬한 집중력으로 모든 지시를 흡수했습니다. 뉴스에서 소식을 본 동료에게서 유괴 사실을 들었다고 할게요. 어머니께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으셨다고. 혼란스럽고 절망적이라고요. 정확해. 오빠가 동의했다. 그리고 지연이를 만나면 공감하고 이해하는 척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의 행동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항상 생각했다고 말해 그녀의 이야기를 강화시켜주는 거지. 그 지시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 아들이 비록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저에 대한 거짓말을 보태야 한다는 생각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은요? 제가 물었다. 아빠가 다시 떠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준서는 거실 카펫 위에서 놀고 있는 민준이와 서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지배하는 긴장감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잠시 나가 있어야 해. 그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엄마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돕기 위해서야. 민준이가 즉시 놀이를 멈췄습니다. 아이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할 거예요? 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흘끗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솔직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응, 아들. 엄마랑 이야기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할 거야? 엄마는 거짓말이라고 할 거예요. 민준이가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상하다고 할 거라고요. 준서는 아들의 명확함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듯 침을 삼켰습니다. 아마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아빠는 이제 진실을 알아. 민준아, 증거를 봤어. 엄마의 거짓말을 믿지 않을 거야. 약속해요? 아이가 재차 물었습니다. 약속할게. 다시는 너희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게 두지 않을 거야. 조용히 지켜보던 서아가 아빠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집에 가요? 순진한 질문이 무거운 구름처럼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집. 지난 며칠 동안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개념. 안식처가 되어야 할 장소는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의 진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곧 공주님, 준서가 아이를 껴안으며 대답했다. 같은 집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함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이 잠든 후 어른들은 늦게까지 깨어 계획의 모든 세부 사항을 다듬었습니다. 준서는 우리와 연락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야 했고 추적당하지 않도록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가 얻는 어떤 증거든 즉시 오빠에게 전달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자백을 녹음하는 거야. 오빠가 말했다. 하지만 지연이는 분명 네가 녹음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거야. 제 원래 휴대폰을 쓸 수 있어요. 준서가 제안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켜둔 채로요. 위험하지만 통할 수도 있어. 어떤 이유로든 지연이가 내 휴대폰을 만지게 해서는 안 돼. 다음 날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준서는 곧 돌아오겠다고 약속하며 아이들을 오랫동안 껴안았습니다.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성숙함으로 민준이는 아빠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아는 울면서 아빠를 놓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그는 떠나기 전 우리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저는 오빠가 그를 차에 태워 떠나는 것을 창문으로 지켜보며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만약 지연이가 알아채면 어떡하지? 만약 뭔가 잘못되면? 그 후 몇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려 애썼습니다.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제 마음을 괴롭히는 끔찍한 가능성들로부터 정신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준서에게서 첫 번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연 만났음. 예상대로임. 망연자실. 엄마 탓하는 중. 오늘 밤 그 집에서 머물 것. 현재 위치 유지. 모든 것 통제하에 있음.
메시지는 우리가 약속했던 대로 짧고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간결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순간적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는 의심을 사지 않고 첫 접촉에 성공했습니다. 첫걸음은 뗀 셈이야. 오빠가 전화기를 넣으며 말했다. 이제 인내심을 가져야 해. 인내심. 평생 동안 제게 부족하지 않았던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손에 닿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준서에게서 소식이 없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빠가 떠난 후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창가에 앉아 마치 아빠가 언제라도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덜 아는 서아는 은영 씨가 마련해준 인형 몇 개를 가지고 놀며 더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는 창가에 아이 옆에 앉으며 부드럽게 불렀다. 게임할까? 아이는 거리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다. 아빠가 성공할까요, 할머니? 질문이 저를 당황하게 했다. 성공이라니 뭘 말이니? 엄마가 진실을 말하게 만드는 거요. 저는 아이를 껴안으며 제게 기댄 아이의 긴장된 작은 몸을 느꼈습니다. 내 아빠는 아주 똑똑하고 용감하단다. 누군가 해낼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아빠일 거야. 만약 엄마가 아빠도 다치게 하면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에 가슴이 졸아들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민준아. 많은 사람들이 내 아빠를 지켜주고 있어. 제 마음속에도 똑같은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마침내 잠든 후 은영 씨, 오빠, 그리고 저는 부엌에 모여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드레, 이 최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낸 거 있어? 제가 물었다. 인터폴에 있는 내 정보원이 안드레이, 최가 몇 년 전부터 감시 목록에 올라 있었다고 확인해줬어. 오빠가 대답했다. 여러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된 혐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서 체포된 적은 없어. 러시아, 파라과이, 브라질의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지. 지연이와의 연관성은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그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뿐이야. 하지만 준서가 지연이의 입을 열게 할 수 있다면 대화는 대포폰이 울리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오빠는 즉시 전화를 받아 스피커폰으로 설정했습니다. 여보세요, 준서야. 제 아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화장실이에요. 길게 통화 못해요. 그 여자가 의심하고 있어요. 제가 샤워하러 간 사이에 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대포폰을 써서 아무것도 못 찾았죠. 계획에 대해 뭐라도 언급했어? 아직 구체적인 건 없어요. 하지만 그 여자 컴퓨터에서 뭔가 찾았어요. 복구한 삭제된 이메일들이에요. A라는 사람과 특별 배송과 고가 상품에 대해 나눈 대화요. 저는 오빠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에이 안드레이, 준서야, 그거 대단한데. 오빠가 말했다. 이메일 복사할 수 있겠어? 이미 삼촌이 알려준 주소로 보냈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그 여자가 내일 누구랑 통화할 계획이래요. 아마 그놈인 것 같아요. 녹음할 수 있겠어? 해볼게요. 이제 끊어야 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의심할지도 몰라요. 통화는 갑자기 끊겼고 우리는 긴장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정말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구나. 저는 중얼거렸다. 준서는 자기가 뭘 하는지 알아. 오빠가 안심시켰지만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이메일은 좋은 시작이야. 만약 우리가 그 여자가 계획을 명확하게 논의하는 녹음을 확보할 수 있다면, 만약 못하면요? 제가 물었다. 얼마나 더 아이들을 이렇게 숨겨둘 수 있겠어요? 은영 씨가 제 손 위에 손을 얹었다. 필요한 만큼요, 순희 씨. 아이들은 여기서 안전해요. 하지만 얼마나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질문이 우리 사이에 맴돌았다. 다음 날 준서에게서 소식 없이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주의를 돌리려 애썼지만 제 불안감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감추려 하는 걱정의 표정 하나하나를 알아채며 예리한 눈으로 저를 관찰했습니다. 오후에 오빠는 정보원을 만나 준서가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조심스러운 흥분이 어려 있었다.
진짜야. 그가 알렸다. 금액, 날짜, 상품에 대한 노골적인 대화들이야.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암호화된 언어는 인신매매범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지. 충분한가요? 저는 희망에 차물었다. 아직은 합법적인 사업이었고 진짜 목적은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녀를 직접적으로 유죄로 만들 무언가가 필요해. 거의 자정이 다 되어서야 전화가 다시 울렸다. 오빠가 재빨리 받았다. 준서야? 하지만 우리가 들은 것은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긴급한 톤으로 빠르게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 삼촌, 저예요. 지연이에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한때 딸처럼 여겼고, 이제는 우리 악몽의 근원이 된 여자의 목소리.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오빠가 제게 조용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물었다. 준서 씨요. 그녀가 대답했다. 대포폰을 찾았어요. 당신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다는 거 알아요. 당신들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생각하는지도 알고요. 방이 빙빙 도는 것 같았다. 그녀가 준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면 내 아들은 어디 있어? 저는 참질 못하고 소리쳤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거기 계실 줄 알았어요. 준서 씨는 괜찮아요. 자고 있어요. 제가 마실 것에 수면제를 좀 탔어요. 네가 약을 먹였다고? 저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방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들어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내가 사진을 봤어. 지연아, 붉은 동그라미, 돈, 인도에 대한 쪽지까지. 전화기 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다. 그건 보이는 것과 달라요. 마침내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제가 안드레이와 얽혀 있었어요. 돈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죠. 하지만 당신이 상상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그럼 설명해봐. 오빠가 쏘아붙였다. 전화로는 안 돼요. 제 아이들을 보고 싶어요. 애들이 괜찮은지 확인해야겠어요.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다시는 네가 애들 근처에 오게 하지 않을 거야. 어머님, 제발요. 당신이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직접 설명하게 해주세요. 저 혼자 갈게요. 경찰도 다른 누구도 없이 우리가 널 왜 믿어야 하지? 오빠가 물었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안드레이에 대해, 그 조직에 대해, 민준이와 서아를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정보요. 오빠는 수화기를 손으로 막고 우리를 쳐다봤다. 함정일 수 있어요. 은영 씨가 속삭였다.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오빠가 대답했다. 귀중한 정보가 있다면 아니면 아이들 위치를 알아내려는 걸 수도 있고요. 제가 경고했다.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지. 아이들 없이. 안 돼요. 지연이가 즉시 대답했다. 애들을 봐야겠어요. 괜찮은지 알아야 한다고요. 협상의 여지는 없어. 오빠가 선언했다. 어른들끼리만 만나거나 아니면 없는 일로 하거나.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알겠어요. 마침내 지연이가 굴복했다. 언제, 어디서요? 오빠는 다음날 오전 10시 시내 중심가의 공공카페에서 만나자는 지시를 내렸다. 혼자 와. 경찰이나 다른 사람의 기미라도 보이면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영원히 사라질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삼촌, 준서 씨 좀 잘 부탁드려요.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로 저를 사랑했고요. 통화는 끊겼고 우리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제 머릿속은 온통 끔찍한 가능성들로 가득했다. 함정이면 어떡해? 제가 물었다. 만약 지금 전화기를 추적하고 있다면? 대포폰이야. 추적 안 돼. 오빠가 안심시켰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 장소로는 가지 않을 거야. 그건 그냥 미끼였어. 진짜 만남은 다른 곳에서 할 거야. 정말 그 여자가 할 중요한 말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만약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가치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준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해.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약에 취해 그의 신뢰를 최악의 방식으로 배신한 여자의 손에 무방비 상태로 있다는 상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긴장된 아침 식사 후 오빠는 만남의 장소로 떠났습니다. 은영 씨가 마련해준 다른 대포폰으로 계속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안전할 때까지는 답장하지 않을 거야. 그가 경고했다. 3시간 안에 나한테서 소식이 없으면 우리가 논의했던 비상계획을 실행해. 비상계획은 은영 씨가 우리를 더 외딴 다른 쉼터로 데려가는 것이었고, 상황이 해결되거나 혹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머무는 것이었다. 평생을 도망다니며 살아야 한다는 전망은 암담했지만 민준이와 서아가 인신매매범들의 손에 떨어지게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은영 씨와 저는 아이들을 위해 평범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부엌 식탁에서 카드 게임을 했지만 제 눈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가까워지고 아직 소식이 없자 저는 탈출을 위해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때 차 한 대가 멈춰서는 소리가 들렸다.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창가로 달려갔다. 경철 씨예요. 그녀가 안도하며 알렸다. 그리고 누가 더 같이 있어요. 심장이 뛰었다. 준서인가? 잘 안 보여요. 저는 아이들을 뒷방에 안전하게 숨기고 조용히 있으라고 지시하는 동안 그녀는 여러 개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이 열리고 오빠가 먼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가면 같았다. 그리고 그의 뒤로 제 모든 충격을 자아내며 지연이가 서 있었다. 지연이가 문턱을 넘어들어서는 것을 보고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반응은 마치 포식자 앞에 선 것처럼 뒷걸음질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오빠를 쳐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는 제가 알던 세련되고 통제된 이미지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져 있었으며 평소에 우아함 없이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빠르게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은 어디 있죠?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물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그녀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 사이에 몸을 세웠습니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오빠가 손을 들어 진정하라고 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 우리 모두. 지연이가 할 중요한 말이 있어. 준서는 어디 있어? 저는 움직이지 않은 채 쏘아붙였습니다. 집에서 자고 있어요. 지연이가 대답했다. 제가 먹인 수면제는 약한 거라 곧 깰 거예요. 네가 믿을 줄 알고? 오빠는 왜 저 여자를 여기 데려온 거야? 저는 배신감에 물었다. 저 여자가 진실을 혹은 적어도 일부는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야. 오빠가 심각하게 대답했다. 보여줘, 지연아. 그녀는 가방을 열어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 다 있어요. 대화 내용, 송금 기록, 이름, 주소. 안드레이 최의 인신매매 조직 전체 정보예요. 저는 그녀의 손에 들린 물체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지연이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전 민준이와 서아를 넘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절대요. 사진, 붉은 동그라미, 인도에 대한 쪽지. 저는 국정원 요원입니다. 그녀가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안드레이 최의 조직에 1년 넘게 위장 잠입해 있었습니다. 뒤이은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저는 오빠를 쳐다봤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확인해 주었다.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저는 더듬거렸다. 신분 확인했어. 오빠가 말했다. 진짜야. 진짜 요원 맞아. 지연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제게 고정되어 있었다. 준서 씨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제 삶의 일부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안드레이가 활동하는 특정 사교계에 접근하기 위한 접촉선일 뿐이었죠. 하지만 사랑에 빠졌고 아이들을 낳았고 상상도 못했던 이중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럼 사진은? 봉투 속의 돈은? 증거였어요, 어머님.
작전 기록물이었죠. 붉은 동그라미는 그 조직이 목표물을 표시하는 방식이에요. 저는 그들의 수법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고요. 돈은 안드레이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제가 지불한 위장 대금의 일부였어요. 제 머릿속은 이 반전을 처리하느라 핑핑 돌았다. 하지만 넌 준서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 갈 계획이었잖아. 작전의 일부였어요. 그녀가 설명했다. 안드레이가 의심하기 시작해서 제가 완전히 가담했다는 걸 설득해야 했어요. 그 여행은 공항에서 그를 체포하기 위한 함정이었죠. 왜 준서나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작전 보안 때문이었어요. 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위험도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 봉투를 찾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재킷에 그걸 두고 온 건 끔찍한 실수였어요. 저는 확인을 구하며 오빠를 쳐다봤다. 그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국정원에 있는 그녀의 연락책들이 모든 걸 확인해줬어. 지연이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순이야.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야 했다. 지난 며칠간 믿었던 모든 것, 지연이에 대해 내가 구축했던 모든 이야기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럼 넌 내 자식들을 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거야? 절대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죽을 거예요. 당신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패닉에 빠졌어요. 계획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이 위험에 처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에요. 안드레이는 경찰을 포함해서 곳곳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놨어요. 만약 작전이 실행되기 직전에 민준이와 서아가 사라졌다는 걸 그가 알았다면 언론에 나에 대한 비난과 실종 신고는 필요한 위장이었어요. 절박한 엄마가 아이들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안드레이는 제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머리는 너무 많은 폭로에 아파왔다. 내가 구축했던 악당의 이미지와 범죄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비밀 요원이라는 이 새로운 지연이의 모습을 조화시키기 어려웠다. 아이들은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제발요, 어머님, 애들을 봐야겠어요. 괜찮은지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아직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망설였다. 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도망친 걸 알자마자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어? 왜 그 모든 연극을 한 거야? 작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안드레이를 추적해왔고 이번이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제 말을 믿어줄지도 몰랐고요. 당신들이 찾은 증거들은 맥락 없이 보면 꽤나 유죄처럼 보였으니까요. 조용히 지켜보던 은영 씨가 끼어들었다. 순희 씨, 무슨 일이 있기 전에 USB 내용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해. 지연 씨, 괜찮겠어? 제발요. 그녀가 말했다. 빨리 확인하실수록 더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어요. 오빠는 USB를 받아 은영 씨가 가져온 노트북에 연결했다. 우리는 그가 파일을 탐색하는 것을 지켜봤다. 수십 개의 문서, 사진, 녹음 파일, 은행 송금 기록, 복잡한 위장 잠입 작전에 대한 꼼꼼한 기록물이었다. 진짜 같아. 몇 분 후 오빠가 확인했다. 조작하기에는 너무 상세해. 지연이가 저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애원하고 있었다. 어머님,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이걸 받아들이기 힘드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 아이들을 봐야겠어요.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준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제 안의 마지막 불신의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은 진심처럼 보였다. 상품을 되찾으려는 범죄자의 절망이 아니라 진정으로 걱정하는 어머니의 절망이었다. 애들은 괜찮아. 마침내 제가 대답했다. 겁먹고 혼란스러워했지만 다치지는 않았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안도감은 즉각적이고 깊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잠시 더 망설이다가 결정을 내렸다. 뒷방에 있어. 지연이는 정중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민준이와 서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서아는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민준이는 언제나처럼 경계하며 앉아 있었다. 엄마, 서아가 외치며 연필을 놓고 지연이에게 달려갔다.
하지만 민준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혼란과 불신이 뒤섞인 채 엄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연이는 서아를 꽉 껴안았다. 눈물이 조용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내 사랑 우리 아기. 그녀가 속삭이며 딸의 머리 꼭대기에 연신입을 맞췄다. 그러고 나서 여전히 서아를 안은 채 민준이를 바라봤다. 안녕, 아들. 우릴 데리러 온 거예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응, 아가, 너희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왔어. 할머니가 엄마가 우리를 나쁜 사람들한테 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지연이의 얼굴에 드러난 고통은 역력했다. 그녀는 저를 짧게 쳐다본 후 다시 민준이를 봤다. 큰 오해가 있었어, 민준아. 할머니가 나빠 보이는 것들을 발견했지만 그건 보이는 것과 달랐단다. 엄마는 절대로 너나 내 동생을 다치게 할 일을 하지 않아. 민준이가 확인을 구하며 저를 쳐다봤다. 사실이야, 민준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는 너희를 해치려 한 적이 없어. 내가 오해했단다. 아이는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와 엄마에게 다가갔다.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지연이는 비어있는 팔을 뻗었고 아이는 마침내 그 포옹을 받아들였다. 비록 아이의 작은 마음이 지난 며칠간의 모든 변화를 처리하느라 여전히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순간 지연이가 아이들을 껴안는 것을 보며 저는 모순적인 감정의 파도를 느꼈다. 아이들이 안전하다는 안도감, 며느리를 너무나 잘못 판단했다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녀의 의도에 대해 내가 틀렸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우리는 오빠와 은영 씨가 기다리는 거실로 돌아왔다. 민준이와 서아는 엄마 곁에 머물렀다. 서아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고 민준이는 여전히 조금 서먹했지만 더 편안해 보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었다. 안드레이를 체포하는 작전이 내일로 잡혀 있어요. 지연이가 설명했다. 당신들이 안전하고 준서 씨도 모든 걸 알게 됐으니 저는 작전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우리는 정상으로 혹은 그 비슷한 것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준서는 이제 진실을 알아? 네, 잠들기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은 한마디로 충격받았죠. 자기 아내가 비밀 요원이라는 사실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나에 대한 혐의는 즉시 철회될 거예요. 모든 게 가족 간의 오해였고 어머님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했다고 설명할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지연아. 모든 것에 대해 널 판단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친 것. 아니에요, 어머님. 그녀가 말을 끊었다. 제가 미안하죠. 증거를 더 조심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 입장이었다면 저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어머님은 민준이와 서아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셨어요. 저는 절대로 어머님을 탓할 수 없어요. 오빠가 헛기침을 했다. 우리는 가야 해. 우리 모두가 너무 오래 모여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 지연 씨, 의심을 사기 전에 돌아가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들을 다시 한번 껴안았다. 내일 작전 끝나고 돌아올게. 약속해. 그러면 우리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엄마, 나쁜 아저씨들 잡을 거예요? 민준이가 모두를 놀라게 하며 물었다. 지연이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얼굴을 만졌다. 응, 아들. 엄마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너 같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나쁜 사람들을 잡는 일. 지연이가 오빠와 함께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지난 며칠간 저를 따라다녔던 불안감을 대신해 평화로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였고 그 오해는 우리 가족의 단합을 거의 깨뜨릴 뻔했다. 그날 밤 늦게 아이들을 재운 후 은영 씨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 저는 중얼거렸다. 어떻게 그녀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할 거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당신은 그렇게 가리키는 증거들을 봤어요. 은영 씨가 다정하게 대답했다. 할머니의 마음으로 손주들을 지키기 위해 행동한 거예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녀를 믿었어야 했어. 난 지연이를 몇 년이나 알았는데 우리는 항상 생각만큼 사람들을 잘 알지는 못해요. 순희 씨,
때로는 나쁜 쪽으로, 때로는 이번 경우처럼 좋은 쪽으로요. 다음 날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오빠가 소식을 전해왔다. 안드레이 최와 인신매매 조직원 12명이 블라디보스토크행 비행기를 타려다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10년 넘게 활동해온 조직이 마침내 와해된 것이었다. 몇 시간 후 지연이가 준서와 함께 돌아왔다.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아들은 다시는 놓지 않을 것처럼 아이들을 껴안았다. 마침내 저를 돌아봤을 때 그의 눈은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그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다. 애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온 세상에 맞서는 것을 의미할 때조차도요. 저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다. 그가 이해해주고 그의 아내를 최악으로 생각했던 저를 탓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지연이는 부드러운 미소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저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차원을 보았다. 제가 안다고 생각했던 우아하고 상냥한 며느리뿐만 아니라 지난 며칠간 상상했던 악당도 아닌 가족과 더 큰 목적 모두에 헌신하는 강하고 용감한 여성이었다. 집에 돌아갈 준비되셨어요? 그녀가 제게 손을 내밀며 물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거의 초현실적이었다. 도망자에서 다시 모인 가족으로 대낮에 자유롭게 여행하며 국제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성공적인 작전과 해결된 가족 간의 오해에 대한 뉴스가 이미 퍼지기 시작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우리 집은 다르게 느껴졌다. 더 밝고 더 따뜻했다. 마치 우리의 귀환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아이들은 장난감과 자신의 공간을 다시 발견하고 싶어 안달이나 각자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민준이와 서아가 마침내 잠든 후 지연이, 준서, 그리고 저는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별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물었다. 지연이가 한숨을 쉬었다. 국정원에 휴직계를 낼 거예요. 그냥 지연이, 엄마, 아내로서의 제 삶을 되찾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다. 며느리로서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어요? 평범한 삶을요? 준비되고 말고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중생활을 한 지난 몇 년은 지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는 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요. 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감탄과 새로운 현실에 대한 적응이 뒤섞여 있었다. 비밀 요원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우리 모두 웃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그림자 없는 진정한 웃음이었다. 어머님, 잠시 후 지연이가 말했다. 어머님이 하신 일에 대해 깊이 존경한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민준이와 서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것, 그건 바로 엄마가 할 일이죠. 혹은 할머니가, 제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혹은 할머니가요. 그녀가 동의했다. 그녀의 눈은 서로에 대한 이해로 반짝였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닮았네요. 그렇죠? 그날 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 침대에 누워 사람들과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얼마나 기만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겉보기에 확실한 증거에 근거하더라도 성급한 판단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지, 하지만 또한 결국에는 엄마의 사랑이든 할머니의 사랑이든 아내의 사랑이든 사랑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그 사랑이 저를 손주들과 함께 도망치게 했고 그 똑같은 사랑이 지연이를 위험한 임무로 이끌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그 사랑이 준서를 우리 곁에 있게 했다. 옆방에서는 민준이와 서아의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다. 안전하고 사랑받고 저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하론 가족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 그날 제가 발견했던 서류 봉투는 우리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처음 상상했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고 우리를 묶는 유대를 강화시킨 방식으로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 하나를 깨달았다. 때때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낯선 사람으로 밝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최악을 본다고 믿을 때 내리는 성급한 판단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때로 가장 큰 용기는 위험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을 때 인정하는 겸손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